그날은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햇볕은 유난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창문을 닫아두어도 바깥의 매미 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부채질을 하며 저녁 반찬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얘가 웬일이지 평일 낮에 전화를 다 하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느라 목소리 듣기도 쉽지 않은 아이였으니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더우실 텐데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걸기도 바빴던 애가 먼저 제 건강을 물어오니 그 순간만큼은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요. 그럼 나는 잘 지내고 있지. 너희는? 둘 다 일은 힘들지 않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우리 둘이 여름휴가를 좀 길게 잡았어요.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되는데 우리 강아지 밥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엄마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나를 믿고 맡긴다니. 아직은 엄마가 필요하긴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봐줄 테니까 너희는 편히 다녀오너라.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마음 한쪽에서 작은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단순히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집도 한번 깨끗이 치워줘야겠다. 아들 부부가 바쁘게 살다 보니 집안 구석구석은 제대로 신경 쓰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장롱에서 여름 얇은 앞치마를 꺼내 다려놓았습니다. 내일 당장 아들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야지. 마치 명절 아침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설렘과 오랜만에 강아지를 돌볼 수 있다는 기대가 뒤섞여서였지요. 새벽녘 새소리에 깨어나 부엌 불을 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간단히 국 한 그릇 끓여 아침을 먹고 손에 장갑과 청소도구를 챙겨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정막이 저를 반겼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집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조금은 허전했습니다. 늘 아이들 웃음소리와 생활소리로 가득했던 곳인데 빈집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저는 무릎을 꿇고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잘 있었니? 엄마가 오니까 좋아. 녀석은 제 손바닥을 하드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제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우선 밥그릇에 사료를 담고 물그릇도 새로 갈아주었습니다. 녀석이 정신없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창틀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바닥 구석구석에도 작은 머리카락과 부스러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거실부터 제대로 치워야겠다. 그렇게 저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거실 가구를 하나하나 옮겨가며 바닥을 닦고 유리창까지 빼곡히 문질렀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좋아하지. 그렇게 거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그래도 속은 후련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창문 사이로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니 마치 새 집에 온 듯 상쾌했지요. 잠시 숨을 고르며 물 한 잔을 마신 뒤 저는 다음으로 작은 방 하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방 안에서 풍기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눅눅한 냄새, 오래된 빨래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제 코를 찔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안을 들여다보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반쯤 벗어 던진 셔츠, 아직 세탁조차 거치지 않은 양말이 구석구석 널브러져 있었고 화장품이 담긴 작은 파우치는 열려진 채로 가루가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는 더 심각했습니다. 반쯤 비운 컵라면 용기, 다 마시다 만 음료수 캔, 그 사이로 각종 영수증과 종이 조각이 어지럽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니 도대체. 아무리 신혼부부라지만 아무리 맞벌이로 바쁘다지만 이렇게 집안을 내팽개쳐 둔 걸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며느리가 이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꼴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발밑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아닌데 과자 포장지가 구겨져 떨어져 있었고 미처 치우지 않은 음식 찌꺼기에서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니? 며느리라는 애가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건가?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예전처럼 살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본조차 저버린 듯한 풍경 앞에서 저는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방 구석에 세워진 빨래 바구니는 옷가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옆에는 다 마시다 만 커피 컵이 반쯤 굳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며느리가 바르다 만 화장품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자고 이 모양이니? 도대체 살림살이란 게 이렇게까지 하찮은 게 된 거냐? 그 순간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집안이 이토록 엉망진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둘이 바쁘다지만 며느리라면 기본적인 살림살이는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방에 한동안 서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는 난장판이었고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작은 방의 난장판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진 저는 그래도 큰 방만큼은 좀 낫겠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부부가 잠드는 안방인데 최소한 그곳은 정리되어 있을 거라 믿고 싶었던 것이지요. 한숨을 내쉬며 걸레를 손에 든 채 큰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안방만큼은 깨끗하겠지. 저 애들도 그래도 체면은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풍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진 채 어두컴컴한 방 안, 침대 위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순간 아직 여행을 안 갔나? 몸이 아파서 못 갔나? 하고 얼떨떨했습니다. 그런데 곧 시야가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며느리 곁에 낯선 남자가 함께 누워 있었던 겁니다.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로 드러난 남자의 팔, 그 팔이 며느리의 어깨를 느슨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제 입에서 절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믿기 싫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여행을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왜 여기에, 그것도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자락을 덮은 듯 말듯 잡아 올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나 내 아들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러나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며느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란 며느리가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순간 허둥지둥 일어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 진정하세요. 그러나 제 눈은 이미 며느리 곁에서 여전히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그 낯선 남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너희 부부 분명 여행 간다고 했잖아. 아들은 어디 있고 넌 왜 여기에 이 남자랑 같이 있는 거야? 제 목소리는 방 안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은 며느리는 눈도 제대로 못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희 여행을 같이 간 게 아니에요. 남편도 다른 여자랑 같이 간 거예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함께 갔다고?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함께 누워 있었고 며느리는 떨며 남편 또한 다른 여자와 함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노가 치밀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대체 무슨 세상이 이런가 싶은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도대체 너희 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 이게 가정이냐? 이게 결혼이냐? 며느리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들 눈에는 부부로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서로한테도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편하다고? 이게 편한 거라고? 너희는 지금 가정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 며느리의 입에서 너무도 태연하게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쿵쾅거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강아지 밥 주고 집을 청소하러 들어온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제는 제 가슴을 찢는 비밀이 눈앞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저는 겨우 입술을 떨며 내뱉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럼 당장 내 아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들어야겠다.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를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모른 척하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니? 가정을 배신하고 내 아들을 배신하고 지금 당당히 모른 척하라니 내가 인간이냐?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히도록 무거워졌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마저 멀리서 희미하게만 들릴 뿐 저는 눈앞에 무릎 꿇은 며느리와 이불 속에서 여전히 잠에 취한 낯선 남자를 보며 도무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애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이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만이 똑똑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히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들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큰일? 지금 이게 큰일이 아닌 줄 아느냐? 내가 무슨 얼굴로 그런 소리를 하니? 나는 더는 못 참겠다.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자 벨소리가 몇 차례 울린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세요? 저는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한시라도 늦지 말고 당장 와라. 아들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하지만 저는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보면 안다. 무슨 말인지 와서 직접 보거라.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몸을 뒤척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더 기가 막혀 저는 방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은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이 집에 들어왔단 말이냐?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초췌하세요? 저는 손가락으로 안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서 내 아내를 봐라. 내가 직접 확인해라.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방 안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미안해. 나도 할 말은 없어. 하지만 당신도 똑같잖아. 당신도 다른 여자랑 여행 갔잖아. 아들은 순간 멈칫하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한순간에 저는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제 아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제 다리는 힘을 잃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내가 믿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안방에서 오간 대화가 제 귀에 생생히 박혔습니다.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떨며 거실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여전히 낯선 남자가 이불을 덮고 고개를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며느리 말이 사실이냐? 내가 다른 여자와 함께 여행을 갔다는 게 진짜냐? 아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옷자락만 괜히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 평생을 피땀 흘려 널 키우고 가정을 지켜준 부모한테 내가 보여줄 모습이 이거냐? 내가 가정을 꾸렸다면서 그 가정을 이렇게 짓밟는 게 말이 되느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더는 아내랑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느냐?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게 결혼 아니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치밀어 올라 흐르는 걸 억지로 닦아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 해도 부부가 서로 다른 애인을 두고 그걸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묻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냐?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냐? 대체 왜 결혼을 했니? 왜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아들은 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몇 년 전부터예요. 하지만 서로에게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엄마께 실망시켜드릴까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은 힘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너를 잘못 키웠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방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낌만 내뱉고 있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다시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너희 둘 지금 당장 선택해라. 이런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건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는 한순간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침묵했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애정은 없었어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합니다. 겉으로만 부부로 지내는 게 저희한테는 최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듯 답답했습니다. 뭐라고? 최선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그 편함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냐? 부모님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꼴을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냐? 아들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서로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이혼을 하면 사회적으로도 시끄럽고 서로에게 불편한 일만 생깁니다. 차라리 이렇게 비즈니스처럼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손가락을 떨며 가리켰습니다. 내 입에서 그게 할 소리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도 결혼을 유지하겠다고? 그럼 결혼식 날 했던 맹세는 다 뭐였느냐? 그게 너희한테는 장난이었더냐?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세상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저희 같은 부부도 많습니다. 서로 구속하지 않고 각자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엄마 세대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알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이렇게 더럽히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당당하다고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 너희는 지금 단순히 책임을 버린 것뿐이다. 며느리는 흐느끼던 울음을 멈추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도 압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하지만 저희가 이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고 남편도 이미 다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남아있으면 서로에게 득이 되니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그 차가운 태도에 저는 다시금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득이라는 게 뭔데? 남들은 다 속이고 부모는 기만하면서도 오직 자기들 편한 것만 생각하는 그게 과연 득이냐? 가정을 지킨다는 건 득실을 따지는 장사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책임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흘깃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그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내 자식이라고, 내 며느리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순간 아들이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세차게 깨물었습니다. 눈빛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터져나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묻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아들 키워온 어머니에게 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내뱉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내가 어린 시절 배고플까봐, 내 옷이 해지면 창피할까봐, 내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내 아버지와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내가 정말 모른단 말이냐? 아들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알죠. 그런데 그건 그냥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엄마는 늘 내가 너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는 말만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힘들 때, 제가 정말 기대고 싶을 때 엄마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너를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마다 내 뒷바라지를 하던 게 당연한 거였다고? 그래, 부모로서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 내가 그런 식으로밖에 말 못하겠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제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엄마 세대처럼 무조건 참고 희생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제 행복을 위해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늘 자신의 기준으로만 저를 꾸짖고 판단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잣대에 맞추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면서도 다시 힘주어 쏟아냈습니다. 행복? 내가 말하는 행복이 이런 거냐? 가정을 버리고 책임을 버리고 부모까지 부정하면서 얻는 게 행복이냐? 내가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차갑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한참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을 터뜨리듯 서늘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 했니?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당장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기는 제 집이고 제 아내와 제가 사는 공간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저의 삶을 뒤흔들 권리는 없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거냐? 아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와 살고 있고 저희 부부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부모라 해도 이 집에 와서 저희 삶을 다 부정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장 나가주세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방 문턱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나는 너의 어머니다. 너를 낳고 길러낸 어머니라고.
그러나 아들은 차갑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의 문제입니다. 엄마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는 말하지 마시고 제발 나가주세요. 순간 제 귀에는 며느리의 흐느낌과 침대 위에서 여전히 뒤척이는 낯선 남자의 숨소리까지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거칠게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 더는 말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을 떨며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주마.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더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며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내 현관 신발장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신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거다. 신발을 깨어 신으며 발끝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마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깥의 더운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조차 제 마음속 서늘함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가 땀 흘려 장만해준 가구로 꾸며진 집, 제 손길로 마련해준 혼수와 살림살이가 있는 집. 그러나 이제는 제게 낯선 공간이 되어버린 그곳을 등지고 저는 홀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계단을 제대로 밟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아끼고 참고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여름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땅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마다 가슴속에서 다짐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래, 오늘로 끝이다. 나를 버린 아들, 가정을 조롱거리로 만든 며느리. 나는 이제 너희와 연을 끊겠다. 더는 부모와 자식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이어져 있지 않다. 그 결심을 하자 눈물이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무거운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벗어나 집 앞마당을 지나오는 동안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한때는 명절이면 이곳에 음식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던 그 집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낯선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마음은 마치 깊은 어둠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무심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다녀오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저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차마 남에게 내 속사정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정막이 저를 반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익숙한 고요였을 텐데 오늘따라 그 고요가 제 가슴을 파고들며 더 크게 울려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힘이 빠져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머릿속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작은 손을 제 손에 꼭 잡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밤새 기침을 하던 아이 옆에서 약을 다려 먹이며 마음 졸이던 날, 그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눈물이 몇 번이었는지 아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림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너를 대학까지 보냈는지 아니? 그러나 지금 그 아들은 제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당장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낌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어떤 원망보다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내몰았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끓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저 애들 걱정하지 말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식에게 더는 마음을 주지 말자. 나를 버린 만큼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찻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제 마음은 천천히 굳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들, 며느리 너희와의 연은 오늘로 끝이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사돈댁도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알아야 한다. 최소한 숨길 일은 아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히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댁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따로 좀 만나야겠습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근처 작은 다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사돈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얼굴이 왜 이리 상하셨어요? 무슨 큰일 있으신 겁니까? 저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내가 차마 이런 말을 꺼내야 하나 싶었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들네 집에 갔다가 믿을 수 없는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돈은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휴가를 간다고 해서 강아지를 부탁받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청소해 주려고 들어갔는데 작은 방은 쓰레기장 같았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큰 방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며느리 말이 우리 아들도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둘 다 서로 애인을 두고 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말을 이어가며 저는 눈물이 차올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결혼이랍시고 하는 짓입니까? 사돈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잔만 들었다 놓았다 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집안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습니다. 제 딸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드님도 참.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며느리 잘못만이 아니지요. 제 아들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둘 다 그걸 당연한 일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이혼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겠다니 제가 어떻게 그걸 눈 감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돈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충격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끼리라도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자식들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금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사돈.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함께 대책을 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우리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다방 안의 작은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파국 같은 현실이 선명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방 안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사돈은 서로를 바라보며 차마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돈이 먼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 문제는 단순히 젊은 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가의 체면도 달린 일입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지요. 이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 아들, 며느리 둘 다 서로 애인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두 집안 모두 더 큰 수치를 겪게 될 겁니다. 사돈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저도 며느리, 그러니까 제 딸을 보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집안일에 신경이 없고 무언가 허전하다 싶었지요. 그런데도 젊은 부부들 방식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이런 사단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바쁘다고만 생각했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결혼은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두 집안 어른이 나서서라도 이혼을 시켜야 합니다. 사돈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찻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두 집안 모두에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저희 쪽에서도 딸이 이혼했다는 소문이 나면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 체면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과 얽혀 있으면서 부부 흉내만 내는 게 더 큰 수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똑똑히 말했습니다. 더는 이런 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돈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도 더는 모른 척할 수는 없겠군요. 다만 당장 강하게 몰아붙이며 두 아이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이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양가 어른들 모두를 모아 상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끼리만 소갈이할 게 아니라 양가 어른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사돈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가까운 날 안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크겠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해야겠지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우리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저 모양이니 부모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순간 다방 창밖으로는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둑해지는 거리 풍경처럼 두 집안의 앞날 역시 불안한 그림자에 휩싸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돈의 제안대로 양가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소는 양가 모두에게 중립적인 곳 근처 한정식 집의 단체방이었습니다. 오래된 목재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사돈 내외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은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 쉽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제 친정 쪽 친척 한 분과 사돈댁 친인척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모르고 온 듯 서로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 따뜻한 차가 놓였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공기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시게 된 건 우리 아이들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충격을 받아 차마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아들네 집에 갔다가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들 또한 다른 여자와 함께 여행을 갔다고요.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애인을 두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부부 흉내만 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사돈댁의 어른 한 분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안 딸이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사돈은 얼굴을 감싸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직접 보셨다 하시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드님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니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겠지요.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수치와 분노, 그리고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깨진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른들이라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더는 이런 부끄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둘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제 친척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뜻은 결국 이혼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두 집안 모두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못된 관계를 편하다는 이유로 유지한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사돈 역시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가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정리해야 합니다. 방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잠겼습니다. 차마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함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기에 고개만 떨군 채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모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웃을 수 없었고 말끝마다 한숨만 흘러나왔습니다. 사돈은 제게 시선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국 결론은 같네요. 이 결혼은 더 이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양가가 함께 입장을 정했으니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알려야겠습니다.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우리가 부모로서 단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더 미루면 안 됩니다. 며칠 뒤 저와 사돈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어느 조용한 음식점 작은 방이었습니다. 저와 사돈이 먼저 앉아 있었고 곧이어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상황을 짐작이라도 한 듯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이도 차를 먼저 입에 대는 이도 없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 오늘 이 자리에 왜 불렸는지 알고 있을 거다.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내게 직접 고백한 것, 사돈께 모두 말씀드렸다. 이제는 숨길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 아들은 불편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댔고 며느리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후 사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안가 어른들이 모두 모여 상의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다. 이 결혼은 이미 무너졌으니 더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서로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어른들이 저희 삶에 간섭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편하게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부부 흉내만 내는 게 편하다니. 그건 너희들의 변명일 뿐이다. 더는 그 변명으로 부모를 속일 수는 없다.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장모님, 저희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절대 못합니다. 저희는 이미 이런 생활이 익숙하고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가장 편한 방식입니다. 밖으로만 부부로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뻔뻔한 말에 사돈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부부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기본인데 그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체면만 지키면 된다고? 그런 식의 가정은 우리 집안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너희가 아무리 반발해도 우리는 부모로서 더는 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치려 해도 우리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흘러내렸고 아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 자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와 사돈이 단호히 이혼밖에 길이 없다라고 못 박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더니 고개를 바짝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희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돈 어른들, 다들 저희 삶을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서로 얽매이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평화롭습니다. 왜 굳이 이걸 무너뜨리려 하십니까?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화? 내가 말하는 그 평화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가정을 배신하는 게 평화란 말이냐?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이미 내 가정은 끝난 거다. 그런데 제 아들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 말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애정이 없으면 꼭 이혼을 해야 합니까? 저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세대의 방식입니다. 사돈은 참다 못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방식은 가정이 아닐세.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바로 가정인데 너희는 그 기본을 무너뜨리고도 당당하구나. 아들은 오히려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세대는 어른들 세대와 다릅니다. 억지로 참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저희를 이해해 주실 수 없다면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내가 내 아들이라서, 내가 이 집안 어른이라서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몰라도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기에 나는 끝까지 꾸짖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눈을 흘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아내더니 오히려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우리 삶을 선택했습니다. 설령 온 세상이 비난해도 저희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저희의 자유고 저희의 권리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와 사돈은 분노와 절망으로 몸을 떨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완강한 태도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는 좁힐 수 없는 깊은 골이 눈앞에 뚜렷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얼굴이었고 저와 사돈은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속에서 더 이상 참고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며 탁자를 짚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그토록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이런 삶을 행복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내 자식, 내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 아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떨며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다. 내가 내 피와 살을 나눠 태어난 자식이라서 끝까지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내 마음속에는 부모도 가정도 없다. 오직 내 편한 삶만 있을 뿐이다. 사돈 역시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다. 딸이 이런 수치를 저지르며 당당히 살아간다면 부모로서 더는 감싸줄 수 없다.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너희를 두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졌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부모님께 더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겠다. 앞으로는 나도 너희를 모른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순간부터 나는 너희와 연을 끊는다.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돈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고 다른 친척들마저 말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날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시댁과 며느리를 잇던 마지막 끈이 스스로 끊겨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길 위를 걸으며도 제 귀에는 여전히 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 당장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희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저희 방식입니다. 그 말들이 가슴 깊은 곳을 핥히듯 지나가며 다시금 울분을 치밀게 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더는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울 만큼 울었고 이제는 눈물이 메말라 버린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정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때는 가족들 발걸음 소리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제 집. 이제는 오직 저 혼자뿐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멀리서만 들려올 뿐 마음속은 공허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아들을 위해 평생 아끼고 참고 버텼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도 생활이 팍팍할 때도 오로지 자식 잘 되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배신과 냉대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 눈을 감으니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놓아야 한다. 자식이라고 해서 끝까지 붙잡을 수는 없는 거다. 내 삶은 내 몫으로 살아야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도 차가운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서럽고 허망했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기대거나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내 삶을 위해 남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결심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 희미하게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내 몸만큼 나도 그들을 놓겠다. 남은 생은 내 스스로의 삶으로 채우겠다. 그 다짐을 하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잠은 눈물 속에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스스로 내린 결심 속에서 찾아오는 깊고 단단한 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한 듯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 안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버린 자식에게 집착하며 무너질 게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이웃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어디 아프셨나 봐요? 얼굴이 수척해지셨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말끝을 흐렸지만 제 마음을 읽은 듯 한 분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끼리라도 얘기 나누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혼자 울며 끌어안고 있던 고통이 스르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제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부모로서 받은 상처, 그리고 연을 끊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결심까지. 얘기를 들은 이웃 어르신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그래도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지요. 더는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은 어머님 자신을 위해 쓰세요. 그 위로에 제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려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고통을 공감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결 숨이 쉬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오랜만에 교회에도 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권사님이 제 옆에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잠시 제 손을 꼭 쥔 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조금은 안도에 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가슴 한켠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아들이 내 삶을 외면해도, 며느리가 나를 몰아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진다. 저는 마음속으로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울며 지난 날만 붙잡지 않겠다. 내 남은 삶은 나답게 나를 위해 살겠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을 들여놓고 꽃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꽃잎이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서서히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손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늘 끝에서 하나씩 모양이 잡히는 것을 보며 무너진 내 삶도 다시 엮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교회와 이웃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은 제 마음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저리고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선택에 제 삶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가든 저는 제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남은 생은 후회 없이 나답게 살아가겠다. 창가에 앉아 노을빛이 번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긴 고통과 배신 끝에 찾아온 깨달음은 분명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은 누구의 것이 아닌 오직 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로소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제 삶을 새롭게 열어가기로 했습니다.